자, 이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 시정연설에 나왔던 이재명 대표,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또 좋은 건 다 담았다, 주 4일제다, 또 국회의원 소환제를 하겠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속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우클릭을 하는 것이냐라는 또 기대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힘 또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행적 또 행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양쪽 깜빡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거이면서 동시에 저거인. 그러니까 그 뜨거운 아이스 커피 같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객관적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 정세가 있고 한국 경제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 뭐 초고령화, 되고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인구 감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장률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그 잠재 성장률 이하의 성장이 기대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1.7% 정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재 성장률이 2%예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아래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성장 담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업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전통적인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반감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쪽을 향해 가지고 또 그런 건 아니야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양쪽 깜빡이 다 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뭐 나름대로 뭐 실용적인 얘기를 한 것은 뭐 김종인 박사도 그렇게 평가를 했던데 네. 이념을 벗어나가지고 뭐 실용적으로 그 흥묘 백묘 있지 않습니까? 쥐만 잡으면 되지. 뭐 검은 털이냐 흰 털이냐 고양이가 무슨 털을 갖고 있느냐는 안 중요하다. 뭐 그런 자세를 보인 거는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갖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죠. 일단은 그 잘사니즘이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보니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추경을 갖다 최소한 30조 정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 한편으로는 이제 바깥에는 트럼프 당선이 있단 말이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될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계엄령 때문에 내수가 확 가라앉아 버린 게 있거든요. 이런 측면 때문에 올해 이제 1.7% 성장률을 보통 예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2%보다 0.3%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2.0까지 잠재 성장률까지 끌어올리려면 뭐 어디냐면 나라에서 돈을 좀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가지고 보편적 합의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창용 하는 총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15조에서 약 20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여야가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30조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은 총재가 얘기한 것보다 거의 2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그 지금 재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가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또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도 이만큼 늘어났는데 또 국가부채도 엄청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나중에 젊은 세대들한테 빚을 떠넘긴다라는 건데 그 젊은 세대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담들을 갖다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재정을 갖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과도하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 액수는 아마 조정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15조에서 20조 하는 총재가 얘기한 선에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건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부 재정, 작은 정부 얘기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를 안 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정부 재정이라는 게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요. 우리가 순수 자본주의가 아니거든. 국가에서 경제조정적 개입도 하고 사회복지적 개입도 하고 그다음에 뭐 불황일 때는 돈도 좀 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에이전트인데 이걸 사실 갖다 없애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 윤석열 정부가 그랬느냐 말은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왜?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 예. 그래서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이번에
삭감 처리를 했거든.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권의 그 예산안을 갖다 삭감을 처리했거든. 싹둑 잘라버렸지 싹둑 않습니까? 잘라버렸단 말이죠. 예. 아니 지금 정부 돈을 풀어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예산을 갖다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빨리 조기 집행해라. 이거 돈을 천천히 쓰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쓰자라고 하면 이제 경제 군부를 좀 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늘린 예산도 깎아버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추경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왜 깎았어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좀 필요한 상황 속에서 그걸 왜 깎았느냐? 간단합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깎은 건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깎았어요? 정치적인 이유에서 깎은 거거든. 이래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추경하자라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이런 측면이 있겠고.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쟁점은 뭐냐면 그래 추경하자.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문제. 어떻게 쓸 것이냐. 근데 이재명은 뻔하거든요. 이거 쿠폰 경제입니다. 기본소득. 그 지원금 주자라는 얘기예요. 국민 1인당 뭐 25만 원씩 지원금 뿌리자라는 얘기인데 아니 그 굉장히 귀한 돈이잖아요. 이걸 갖다 그렇게 써도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데 막 쓰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분명히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소상공인들 지원들 예. 뭐 등등등 취약계층들 지원들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들은 지원하면 정말 다 써요. 그 돈들을. 그 돈들을 다 씁니다. 왜냐하면은 절대적으로 지금 빈곤에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도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지역 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그다음에 AR을 비롯한 산업적인 또는 통상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추경이 되어야 된다. 이건 제가 볼 때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재명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얘기를 했던 지역화폐 이런 것도 안 하겠다. 왜? 만약에 그 반도체법 그걸 거기에 합의를 해준다면 우리 안 하겠다라서 또 살짝 뺐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서로 싸울 건 없는 것 같고 서로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대충 뭐 30조로 좀 과도한 것 같고 뭐 하는 총재가 잘 알아서 얘기를 했겠죠. 지금 15조에서 20조 선에서 그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여야 합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대폭 깎아버렸던 그 예산 이제서 시정연설에서는 30조 원 추경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주사일제. 이건 뜬금없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운데 주사일제 얘기를 한다라는 게. 난데없네요. 주사일제를 한다면 뭐 하는 겁니까?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주는데 그 노동 일수를 하루로 줄인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럼 이거 기업에서 견뎌내나? 아니면은 주사일제 하는 대신에 봉급도 삭감한다? 이 얘기인가? 추경으로 주겠다는 건가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장기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다음에 그것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우려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컴팩트하게 일할 때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3일을 쉬게 되니까 내수도 아무래도 쉬는 동안은 뭐 합니까?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또 그렇게 해 나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정부에서 딱 해가지고 4일째 빵 때려버리면은 그 예컨대 중소기업은 어쩌란 말이야. 이런 문제죠. 그다음에 만약에 배소장 5일이라고 있어요. 5일 일해가지고 만약에 100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4일만 일해서 이거 나 80만 주는 거야. 어떡할래요? 저는 6일 해야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말만 던져놓은 거고. 근데 이게 또 뭐랑 또 충돌하냐면 그 전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52시간 그거 규제 풀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뭐 반도체 만드는 사람들 만났더니 아니 뭐 본인이 일하겠다는데 그걸 왜 나라에서 말리고 있느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할 말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서 이 규제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왜냐 이게 그거거든요. 경제 성장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이니셔티브를 누구한테 줘야 돼? 기업한테 줘야 되거든요.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건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맞춰 들어간 겁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싹 또 그래서 지금 이게 주 52시간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그 특별법 그 안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이 부분은 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소한 거죠. 취소하게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만 한 얘기고 굉장히 뜬금없다. 특히 예. 이거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한가하게 들리지 않나요? 아니 주사일제에 대한 어떤 근거나 네. 또는 제도적 준비나 이런 게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딱 그냥 던져버린 건데. 표를 구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다음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라는 게 작년보다도 이제 확 더 나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1.7%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 4일째 너무 좀 태평한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근데 또 주 4일째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뭐랄까 제한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그 쉽게 말하면 이것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최상층의 노동자들이라는 거예요. 최상층의 노동자들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연봉도 굉장히 높게 받는 그렇죠. 사람들인 거 같고 고액연봉.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이런 지금 느낌이 듭니다. 원래 이제 그 사람들이 시작되고 이거 점점 하층으로 내려가면서 전체 이제 사회가 좋아지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그건 맞죠. 근데 지금이 그거 할 상황인가?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 구조적 문제가 지금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또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까지 와 있거든요. 그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뭐가 터졌습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단 말이죠. 대무역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불확실해졌단 말이죠. 거기다 대한민국에서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있단 말이죠. 이거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얘기를 한다라는 게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라는 것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 사회의 문제는 또 뭐 기본 사회는 또 이 얘기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하나만 한 소리 하고 있어요. 뻘 소리 하고 있거든요. SF입니다. 뭐 AI가 등장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 알잖아요. 원래 그 기본소득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노동 인력이 다 이제 로봇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인간의 신체력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AI는 인간의 뭐예요? 정신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력들을 안 뽑게 된다는 거예요.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일자리를 잃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산한 걸 누가 사줘? 그 문제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로봇세라든지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로봇 한 대당 세금을 걷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뭐 이런 건데 이건 좀 아직은 좀 SF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기본 시리즈에다 슬쩍 넣고 이걸 또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말을 바꿨잖아요. 기본 사회 이거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뭐냐입니까? 당 내에서는 비난이 나오니까 당내 게시판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기본소득은 기본이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지금 기존 상황이 요구하는 거는 민주당의 전통적 담론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중도층을 잡거나 국민들을 어필하려면 여기에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이 올라타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그 전에 이제 보수당에서 얘기해왔던 그런 의제들이에요. 거기 딱 타려고 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지지층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념적 지향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 개를 다 섞어놔서 사실은 양쪽 깜빡이 같이 깜빡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냐? 일로 가겠다는 얘기냐? 절로 가겠다는 얘기냐? 아니면 먹통이냐? 저도 가지고 우로 가지도 못하고 보통은 깜빡이를 켜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얘 듣기 좋은 소리, 얘 듣기 좋은 소리, 얘 듣기 좋은 소리, 얘 듣기 좋은 소리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종합 세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듣기 좋은 소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비명계는 듣기 좋은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뭐 꺼내놨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이야기하실 건가요, 교수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그걸 원하겠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배달 상황이거든. 그다음에 뭡니까? 저쪽 극우 유튜버 상황이거든. 뭐 10%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 모으는 거는. 그럼 국회의원들 예컨대 이쪽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저쪽 국힘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탄핵을 하고 이쪽 지지자들은 뭡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자기들이 또 결집을 해가지고 국힘 의원들 갖다 소환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일단 소환을 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라는 거 이게. 눈이 뻔히 보이거든요. 매일 그다음에 탄핵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자기들이 보여준 게 뭐였어요? 그 짓을 보여줬단 말이죠. 여태까지 2,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의회도 이제 스스로 탄핵을 하는 거야. 의회도 스스로 탄핵하고 이러면 국가 기능이 다 마비시켰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한편으로는 행정 권력을 마비시키다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과격하게 반응하면서 개헌까지 때리는 사태가 온 거잖아요. 두 번째는 사법부 공격 여태까지 누가 했어요? 민주당이 계속 했거든요. 사법부 공격하고요. 거기도 진짜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그 사법 기능들이 굉장히 약화됐잖아요. 공수처에다 검찰에다 경찰로 나눠나가지고 결국 이 사건 수사하는데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 검수만 받고 실제로 우리 그 국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권이 막 정신 없어지는 바람에 수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쁜 놈들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된다면 이게 나라가 사실 무정부 상태가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퍼퓰리즘 공약인 거죠.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 얘기를 하거든. 대한민국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로 가. 고대 그리스가 개딸들 딱 몰고 가가지고 저기 아테네에 가가지고 3만 명씩 4만 명씩 모아가지고 그냥 니네들 집회하면서 거기서 결정하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인구 5천만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민주주의거든요. 대의제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걸 갖다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끌린다. 이게 인민민주주의 요소잖아요. 지난번에 당원 이야기할 때도 직접 민주주의 운운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 이제 홍위병이거든. 아. 홍위병이고 뭐 마오가 그러잖아요. 다 쟤들이 원한다.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 선동해가지고 당 기관을 갖다 완전히 무력화시킨 게 문화혁명이었잖아요. 딱 그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향이 그 마오이스트 경향이 사실 주사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게 사실 중국의 마오이스트를 북한 현실에 맞게끔 만든 거고 예. 그런 요소가 지금 나여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념적 편향으로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있어서 안 된다. 국민들 혹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특히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옛날 같으면 내가 10년 전, 20년 전이면 내가 아마 찬성했을 수도 있어요. 왜? 대의제 민주주의도 한계가 있거든. 왜냐? 우리는 뽑았는데 걔네들이 우리를 대변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필요했는데 그게 노무현 정권 때는 그게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딱 보게 되면 개딸 현상을 보란 말이야. 그다음에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명들 완전히 학살했잖아요. 예. 공천 학살하고. 지금 그래서 그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이재명 일극체제가 됐잖아요. 추종님 모시는 조선노동당이 돼버렸단 말이죠. 지금 이런 겁니다. 이걸 갖다 양쪽에서 서로 하자는 얘기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좋은 내용은 다 담았다. 과연 실천은 할 수 좋은 내용을 다 있겠느냐. 담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듣기 좋은 얘기들 좀 다 담다 듣기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내용들은 다 담았다. 뭐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이야기는 왜 안 하느냐. 그렇죠. 뭐 이런 그거만.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부터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이게 직장인 비슷하게 돼버렸거든요. 직장 상사 눈치 보는 이런 식으로 돼버렸거든요. 자기 소신 얘기하는 사람들 다 불이익을 받아버려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국회의원이 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누리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다음에 시민을 위해서 유권자들을 위해서 일할 놈들만 뽑아야 돼. 그러려면 뭡니까? 그 소득을 갖다가 대한민국 중위소득에 맞춰야 돼요. 딱 맞춰놓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말 그 힘든 일을 갖다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오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국회에서 코인 거래해도 오케이. 국회에서 뭘 해도 오케이. 아무것도 안 해도 오케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 교수님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소환제를 하면 첫 번째 소환 대상은 이재명 대표다. 당연하죠. 이재명이죠. 뭐 한번 해보라고. 이재명이죠. 당연히 이재명이죠. 10% 모으는 거 일도 아니잖아. 20% 30%까지 모을 수 있을 걸. 그래가지고 딱 직무저행 뭐 정지시켜버리고 뭐 등등. 그럼 또 저쪽에서 가만히 있겠어? 저쪽에서 또 이러고 이쪽 공격하겠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걸 왜 하니까. 이 민주당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양산 평산 책방으로 설명절 연휴 끝자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지만 그러고 나서도 친문, 비명, 반명계의 이 준동은 또 움직임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유승민 아닙니다. 유시민 작가인데 지금 품평회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에겐 지도자 행세 말라. 김동연 지사에겐 이재명에 붙어서 지사된 사람.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겐 다른 직업 알아보라. 김부겸 전 총리에게는 이미 역량 넘어선 자리까지 한 사람 아니요. 당신 책 좀 읽으시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그럼 이재명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면은 자기는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밑으로 애들 시켜요. 아! 그 애들 시키는 게 바로 유시민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끔가다 자기 방향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어딘지 언질만 딱 줍니다. 예. 뭐라고 그러냐면 내부 총질하지 말라. 이건 뭐냐? 자기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거죠. 라고 이제 오더를 딱 때립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통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친명이지만 비명까지 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그 밑에서 이제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유시민이에요. 잠깐만요, 교수님. 밑에서 그 일을 대신해 준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표의 밑이다? 당연히 밑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나이도 많은데. 이재명 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김어준 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이나 이재명이나 이제 같이 가는 거고 그 밑에서 이제 유시민이 그 일을 좀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라느냐면 김동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원래는 이게 원래 이재명이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이제 대선 후보로서 점점 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 말이 그렇잖아요. 일극 체계가 옳지 않죠. 일극 예. 체계가 맞고. 그다음에 아무리 신명이다 하더라도 당내 뭡니까 소수파인 소수파들 갖다 포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는 스탠스를 정치적 스탠스를 자기는 취하는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포용을 해야 된다. 자기는 입으로 그렇게 해요. 실제로 일은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더러운 일은 그걸 대신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유시민 같은 사람이 나서 대신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는 방식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저열하잖아요. 공격하는 것들이. 김동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을 굉장히 이재명에 빌붙어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배은망덕하다 뭐 이런 황당하잖아요. 아니 경기도지사 누가 뽑은 겁니까? 경기도민이 뽑은 거지. 그 이재명이 준 거예요? 이거 도민을 모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인드가 딱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경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도자 행세하지 말아라. 나서지 말란 얘기예요. 나서지 말라. 쉽게 말하면은 지금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경계하는 게 김경수란 얘기예요. 예.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 민주 진영의 지도자는 이재명이지 네가 2인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다음에 2인자 행세를 하려면 착한 2인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착한 2인자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들이받지 않는 2인자. 보완해주는 2인자. 그 전략으로 가라. 그렇게 또 충고를 하는 거죠. 수고리라. 지도자 행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머리 들고 치고받지 마. 딱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임종석에 대해서는 다른 직업을 찾아봐라. 이건 뭡니까? 직업 소개서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찾아봐라.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잖아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치 포기하고 정치하지 말고 딴 거 해.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은 주차장 알바를 하라 이런 말입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김부겸에 대해서는 너무 세잖아요. 주제 없는 자리를 이미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 총리까지 했잖아. 당신 주제에 넘어. 당신 능력은 없는 짓까지 했잖아. 뭘 더 바라느냐. 이런 얘기라는 거죠. 아니 지역도 선배고 나이도 선배인 김부겸 전 총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으라고. 교수님 제가 한 말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도 책을 많이 본 분이고 또 유시민 작가와는 토론도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아는데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은 분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 하나도 읽은 거 없습니다. 그 사람 하는 말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옛날에 그 무슨 PD가 얘기했잖아요. 예. 방송 예능 찍는데 다 무슨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방송 내보내려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면 다 틀린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리고 이분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고 그때는 누구죠? 무슨 정재성 카이스트 교수가 대담하면서 가상화폐는 쓰레기인가 전혀 가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상황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그 사람 말 듣고 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손을 봤겠죠. 어쨌든 이런 측면이고 이분이 남한테 책을 읽어라 마라 할 그 주제는 좀 못 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명 측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정 친문이죠. 고민정은 지금 명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입틀막을 하고 있다. 당내에서. 이재명 만세 부르면서 사람들이 좀 올바른 지적을 하는데 그것도 입을 틀어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민주당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이미 이런 모습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임종석은 좀 점잖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인신공격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 정도 이제 불만을 토로했고 그다음에 적인 것 같아요. 이낙연이. 이낙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낙연은 굉장히 세게 이낙연 나중에 얘기합시다. 일단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있어요. 박용진입니다.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뭐였냐면은 지금 친문 친명이 싸울 때냐.
라고 하면서 약간 양쪽의 싸움을 중재하는 듯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수위가 낮은 이견 표출에도 아주 독한 말을 내뱉고 조롱하는 이런 것들이 예. 이재명의 대선 승리 그런 걸로는 이재명의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표적은 같이 중립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표적은 이재명한테 가 있는 거죠. 이런 대응으로 이미 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수십만 표는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친명이 비명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일극화를 강화한다면 그래서 그 당의 다채로운 색을 띄지 못하게끔 막는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 대선에서 가망이 없다라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비판은 정확하게 누굴 겨냥한 겁니까? 예컨대 유시민과 같은 그 친명 세력들을 지금 겨냥한 말이라고 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명들이 탁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비명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면은 일단은 이제 구심점이 생긴 겁니다. 김경수가 복당을 했네. 김경수가 딱 복당을 했네. 이게 드루킹 때 나갔었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복당을 안 받아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안 받았으면 큰일 났죠. 난리가 났죠. 김경수를 딱 복당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구심점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떤 파괴력을 할지 몰라요. 옛날에 그거 알아요?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예. 제일 먼저 뭘 씁니까 우리가? 제일 돌멩이도 쓰고 제일 좋았던 게 우리 때 막대. 연탄재였어요. 연탄재. 그걸로 딱 하게 되면 돌리면 정답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탄재가 하나 눈밭 위에 딱 세워진 거예요. 예. 라고 하니까 이제 신경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비명계들, 그 친문 중심으로 한 이 비명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가 놓였다는 거, 연탄재가 하나 생겼다라는 거고 굴려나가자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시민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공격을 해대는 거죠. 그래서 김경수가 나서서 또 뭘 팔았냐면 노무현을 팔았거든. 예.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이걸 갖다 옳다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선언해버린 거예요. 노무현,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예. 그 다음에 그 정신이 있는 게 바로 김경수다. 나다. 노무현 민주당의 정통은 나다라는 얘기를 딱 때려버리는 겁니다. 유시민이 아니다. 그렇죠. 딱 때려버리고 이재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사실 꼬다란 보리자루였거든. 밖에서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운동권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 운동권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굴러 들어온 그 기회주의자가 당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친문 비명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디서 저쪽 성남에서 굴러먹던 놈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운동권도 아니고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김일성 수령처럼 일극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어차피 갈놈인데 원래 우리 당의 주인은 우리들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정신 딱 표방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정통이고 너는 사파야. 우리가 정통이다라는 걸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김동연 지사가 바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렇군요. 환영한다. 왜 이제 비빌 공간이 생긴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혼자서 대항할 수는 없거든 이재명이. 그러니까 김경수가 왔다라고 하니까 환영한다라고 했던 거고 김부겸 이번도 이제 나서는 거죠. 이분도 굉장히 환영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이렇게 딱 뭉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벼볼만 하거든요. 붙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최근에 그 민주당의 폭이 너무너무 좁아졌다. 그래서 민주당의 폭을 넓혀서 탄핵 찬성하는 세력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래서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들이란 건 뭡니까? 친명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명도 있고 그 바깥에 민주당 바깥에 뭐 나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이거 못 가고 있다잖아요 지금 거기를.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까지 너 못 가지 않냐. 여기에 딱 그 강성 지지층만 딱 가니까 탄핵 찬성 비율에 비해 가지고 이재명 지지율은 너무나 낮게 나오거든. 너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확실하게 나가는 게 누구냐? 이낙연이거든요. 이낙연은 딱 뭐냐?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냐? 이재명과 윤석열의 동시청산이다 이렇게 나가버려. 이거 내가 늘 했던 얘기잖아요. 동시청산이다. 이게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움직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사법 리스크예요.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2심. 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 쉽게 말하면 중도 확장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는 게 여러 번 반복되는 여론조사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대1 대결을 시켜보게 되면은 거의 맞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맞붙어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재명이 막 사법 리스크로 한 방 맞고
한 방 맞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쪽은 일극체제지만 저쪽은 재밌거든. 국힘 같은 게 지금 몇 사람입니까? 김문수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예. 홍준표도 있고 유승민까지 끼어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각축전을 벌일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는 이미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데 저쪽은 그 뭡니까 엔트로피가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재밌거든요. 줄거리 뻔한 영화 재밌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모를 때 그때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흥행을 하게 되면 이게 더 엎어질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사법 리스크 선거랑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라 그 뭐죠 선고입니다. 선거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 선거랑 관계 없이도 사법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2심 판결은 나와도 3심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그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대선 전까지 3심이 나오진 않는다. 예.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게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란 말이에요. 예. 재판이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양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걸 찾아보니까 이 선례가 있더라고. 선례가 언제냐면 2017년에 홍준표 시장이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 나섰잖아. 탄핵 국면에서. 예.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그 재판 받고 있었거든. 그때 뭘 받았더라. 하여튼 그런 걸로. 그거 있잖아. 뭐 의혹입니다. 가스방에다 예. 막 돈을 얼마 받았다는 그거거든. 그때 뭐였냐면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이럴 때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대통령이 당선됐다 치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명 중에 7명이 뭐라냐면 불수처 특권이 있다 한다라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때 재판 받아야 된다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진보 헌법학자들이에요. 그때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홍준표였거든. 예. 그러니까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니에요 이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 이미 그렇게 됐던 거고 오케이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된다. 이게 쟁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재판에서 유죄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10명 중 10명 모두가 전원일치가 대통령직이 박탈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심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3심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당장 이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미 헌법학자들의 대다수는 뭡니까? 3분의 2 이상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 상관없이 재판은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죄가 나온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죄가 나온다면 대통령직이 박탈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비명계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러니까 재밌는 양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비명하고 국힘 쪽이 연합전선을 벌일 수가 있어요.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피켓을 드는 것이 이른바 보수가 아니라 비명계일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당내 일단은 그 전에 선거로 가기 전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당내 경선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국힘하고 이쪽하고 다 연대가 된다는 겁니다. 공격하게 되는 거고 지금 쟤들이 이제 기대하는 건 뭐냐?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재판 중지되지 않았느냐? 그건 미국 상황이고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 헌법하고 우리는 헌법이 다른데 우리는 뭡니까? 헌법학자들 10명 중에 7명이 재판 계속된다라는 거고. 예. 사실 이 얘기 언제 누가 얘기를 했었어요? 꽤 오래전에 몇 달 전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 얘기거든. 그 얘기가 이거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비명계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면 엄청난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 대통령 당선돼봤자 뭐 합니까? 이 사람 유죄 판결 받으면 바로 날아갈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요 조항을 가지고 이게 일단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또 국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힘 사람들이 딱 이걸 갖다 같이 또 공격을 하겠죠. 예. 바로 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흔들릴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이걸 한번 흔들리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국힘에서 만약에 국힘 쪽에서 경선을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로 탄핵의 선을 딱 긋고 윤 대통령과 선을 딱 긋고 예. 보수 혁신을 외치는 그런 후보가 딱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이쪽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라고 한다면은 해볼만 하지.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거. 조기 대선이 시작되더라도 지금 전개되는 정황상 그 결과를 조금 더 예측은 할 수 없다.
또 국민의힘도 어려운 국면이지만 해볼 만하다 이렇게 예. 교수님께서는 진단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예. 이재명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그 한겨울에 아이들 손잡고 힘겹게 싸워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 후에 나의 삶은 바뀌었느냐? 이 사회는 얼마나 변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야? 대선 나 때문에 진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졌어? 문재인 너 때문에 진 거야. 왜 우리 지지율이 안 나와? 나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문재인 때문에. 지금 지지율 정체를 문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지금 김경순이, 김동연이, 김부겸이니 이 비명계가 움직일 때 그 뒷배가 누구냐. 문이다라는 인식이 딱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친명과 비명의 싸움. 싸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른바 끝으로 대선 욕심을 내면서 경쟁자들을 보고는 뭐라 할 수가 없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경쟁자들 배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사실은 이 비명계들이 지금 비빌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 그나마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진을 때린다라는 거지. 예. 본진을 빵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걸 딱 들어보게 되면 사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뭐하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봐요. 결국 누구 문제라는 얘기예요. 대선 지건 내 책임 아니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나오거든. 당신 윤석열한테도 졌잖아. 그러면 이제 이재명 그게 내 책임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책임이지. 그때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얼마나 그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잖아. 네 책임이지. 그게 아니라 내 책임 아니라 문 책임이야. 라고 하고 너희들 책임이야. 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를 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견제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싸움들이 이제 슬슬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자, JICH님 또 슈퍼챗을 보내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동안 지지자 중에 큰 목소리 안 내고 조용히 지지하는 한동훈 지지자들 많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금 또 이재명 대표에게 움츠러드는 모습입니다. 그래, 내가 그때 조국하고 나하고 개혁에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잘 못 봤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게 아닌데 임명했단 말이야.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유는 뭡니까? 쫄린 겁니까? 쫄아든 겁니까? 아니, 그거는 윤석열 공격하는 거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소회를 얘기한 거고 이놈의 그 조국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진짜 그때도 얘가 여기서 몇 년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이런 얘기는 공적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지. 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예. 대통령은 공적 직무에 있는데 지금 조국 어디가 있어요? 감방 들어갔잖아. 네. 2년짜리 범죄거든. 그게 작은 범죄입니까? 그 부인은 몇 년짜리예요? 4년짜리였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또 한다는 얘기가 사모펀드 부분도 전부 무죄가 나왔다. 또 사실도 아니거든요. 사모펀드 부분에서 혐의의 절반 이상은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경심이 4년을 산 거예요. 이런 문제라는 거지. 이건 심지어는 사실관계까지도 착오를 할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그냥 억울하게 무슨 뭐 때문에 그 표창장 정도 이거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 쳤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거든. 법원에서 이게 몇 개 혐의입니까? 열댓 개 혐의가 다 유죄가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 정확한 내용조차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 검찰 탓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을 갖다 위반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공유한 규칙을 깬 사람이라는 거죠. 범죄자예요. 라고 한다면 공적으로 선을 긋고 개인적으로는 가가지고 미안하게 또 안 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여전히 그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뭐 때문에 뽑았어요? 자기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왜 뽑았습니까? 칼질 잘하니까. 그때 적폐청산인이 뭐냐 가지고 얼마나 잘 써먹었어. 그쵸? 그래가지고 써먹고서 그 칼이 딱 자기들 향하니까 못하겠다라고. 지금 와서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방금 전에 슈퍼챗을 보내주신 김현중님 감사드리고요. 진중권 교수님께 꼭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대선에 나선다면 경선과 본선에서 경선에서 당심을 얻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과연 당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죠?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를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신문 보니까
몰라 이제 보도는 났잖아요. 만났다는 보도는 났는데 이분이 이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밝힌 거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대표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대선 나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하. 나와라. 그다음에 이번밖에 기회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차피 이제 판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구에서 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네. 5만 명인가 모여가지고 5만 명이 모여가지고 으쌰 하니까 전환길 의사했다 이야기 나와. 그러니까 또 국회의원들 또 거기 가가지고 또 그냥 삐쭉삐쭉 대고 심지어는 홍준표도 거기다 얹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래 내가 가고 싶었는데 내가 가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난 못 나가고. 그래서 그 부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전환길인가 뭔가 하는 이상한 역사 강사 있잖아요. 네. 요즘 막 가더라고요. 막 가가지고 옛날 코미디언 중에 그 기억나요? 배영만인가? 빵 나가다가 누가 나 좀 알려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이제 네, 그런 상황에 똑같았습니다. 누가 나 좀 알려줘요 이런 똑같았습니다. 네. 그런 이제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예. 그걸 갖다 딱 올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난 니들 편이다는 거, 탄핵 반대 편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딱 뭐라냐, 극우 집회 참석은 당해 해롭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탄핵 100% 인용해요. 거기 전혀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탄핵 기각된다라고 하잖아요. 100% 인용됩니다. 이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그 미래로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재명은 난리가 났죠. 원내교섭단체 해가지고 벌써 비전 밝히고 막 이러는데 얘네들은 관점이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과거로 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과거로 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미래로 가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딱 그걸 하는 겁니다. 극우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과거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이거. 이미 끝난 게임인데 앉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에서 간다는 거예요. 당의 유력한 의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숟가락을 얹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저 당은 아직 탄핵의 강을 못 건넜네, 저 당은 아직 계엄의 강을 못 건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거가 왜 치러지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치러지는 거거든. 아니 그게 선거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차피 이분이 생각할 때는 대선이 치러진다는 걸 결국 뭘 전제하는 겁니까? 탄핵이 인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고 이제 아무 관심의 대상도 못 됩니다. 이건 이제 아웃되는 거거든요. 다시 되돌릴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류가 확 바뀔 거다라는 거죠. 라고 한다면 그때는 바로 뭐가 시대 정신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탄핵 뭡니까, 계엄을 해제하는 데서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 아하. 그게 이제 한동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야말로 가장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라는 측면이 예.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그분이 이제 그 얘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내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 불리한 거 아니냐. 일단 탄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과거는 끝난 거잖아요. 아하. 지금 여기 집착하는데 아무리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집착하든 간에 객관적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지지자들도 어디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 미래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제 거의 60%가 넘는 지지를 받았던 그 세력들이 어디 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땐 굉장히 다른 판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예. 저는 거기다 전망을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쪽으로 완전히 결집돼 있잖아요. 예. 이런 쪽으로 결집돼 있는데 이 마음이 그다음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데 절대적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김문수나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또 없고 또 선동 정치를 해가지고 배신자 프레임을 건다라든지 예. 굉장히 정렬하게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데, 확실한 건 바로 뭐냐면 그래도 대선 한번 치러보려면 뭘 해야 되냐,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아마 이겼던 거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이준석이 딱 대구 내려가가지고 탄핵의 강 건너야 예. 됩니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이겼잖아. 바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은 대권 도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언더 73이 이른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군불대기를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또 모임입니다. 조직입니다. 언더 73, 말 그대로 한동훈 전 대표의 나이가 73세, 73년생. 그래서 73세, 큰일 날 뻔했네요. 너 74 아니에요? 73인가? 아마 74인가? 73년생. 네, 그래서
이른바 세대 교체를 강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53세 예전이면 손주 볼 나이에요. 친한계들은 조선시대로 가라. 자, 이준석 의원 어떻게 메시지의 의미를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 쓸데없는 말을 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소구할 수 있는 것은 되게 2030이었단 말이죠. 2030인데 보수 측에서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지금 보수층 7080이거든. 그래서 좀 더 젊은 세대라고 한다면 2030까지는 안 내려가잖아요. 특히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충 잡은 게 73이라는 겁니다. 73이라고 잡은 거고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이준석이 세대 교체를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이 말하는 세대 교체는 2030 갖고 세대를 교체한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인구 집단 중에서 너무 소수예요. 이쪽은. 근데 이쪽은 좀 더 넓거든. 왜냐하면 포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겹쳐버리는 겁니다. 둘이서. 근데 세대 교체로 지금 겹쳐버리거든요. 라고 하니까 이준석이 이제 거기서 좀 발끈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진짜 젊은 건 나다. 니들은 사실은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할아버지들이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30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최소한 40, 50, 60 지금 국민들 평균 수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명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고 100세 시대죠. 그렇죠.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정년 연장도 지금 60에서 70대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을 갖다 그냥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50대 이상을 다 조선시대로 보내가지고 할아버지를 만들어버리는 전략이라는 게 과연 올바른 레토릭인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장난 또는 이런 식의 기법은 어떤 특정한 세력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판에서는 이게 먹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선판은 아니거든요. 온 국민을 대상으로 대선판에서 이게 먹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선 때 갈라치기 했잖아요. 그때 2030 갈라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2030 중에서 여성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2030 남자애들 표만 딱 얻으면 자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마이크로한 영역에서는. 전체 대선판에서는 그게 뭡니까? 역효과를 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봉 남자들이 이러다가는 이준석 의원을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판을 대선에 나오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 좀 사로잡힌 게 있겠고,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실망들을 해요. 예. 두 번째로는 뭐냐면 허은하 대표하고 그 싸움질하는 거는 나 이해가 안 가. 그걸 왜? 싸움질하고 지금 허은하 대표가 또 옥새 들고 나라샤 비번 들고 나라샤 또 이러고 있더라고. 아주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어떤 장면입니까? 옛날 박근혜 때부터 박근혜 때부터. 2016년이죠. 박근혜가 쫓아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자기도 당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자기가 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 아니 그 조그만 당 의원 3명짜리 그 조그만 당에서 난리 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이준석이 가는 데마다 분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준석이 누구랑 또 싸웠었어요 그때. 그 누구죠? 이낙연? 그 전에 아까 까먹었다 그분. 어쨌든 바른미래당 때 안철수랑도 싸우고 손학규랑도 싸우고 막 치고받고 여기서 또 치고받고 여기서 또 치고받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인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대표를 뽑았으면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대선 후보로 가면 되잖아요. 굳이 자기 사람을 심으려다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누구 책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러니까 그 세대 교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가 이제 너무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비전들이 너무 이제 과거에 좀 갇혀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준석이 조금 더 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조금 더 이거 정치는 게임이 아니거든. 뭐 요거 쓰고 저거 쓰면 지지율이 이만큼 나와 이런 식의 그 전략 게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절실한 요구에 응답하는 이런 식의 좀 진지한 거거든요. 진지한 업무예요. 이런 인식을 갖고 약간 뭐랄까 그 세대 교체 있잖아요. 젊은 세대 그 한국 정치의 세대 교체라는 측면들 이거에서 앞으로 좀 어떤 뭐랄까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세대 교체를 얘기를 한다면 자기 2030 그다음에 뭐 한 73라고 한다면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싸우는 굳이 그걸 왜 대립시켜가지고 젊은 그 세대 내에서 또 한 번 또 세대 대립을 또 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동갑입니다. 85년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는 정확하게
희동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정치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진중근 교수로부터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끝내고 싶으시죠? 마지막으로 교수님, 헌법재판소 지금 전개 상황, 뭐 2월 말이냐 3월이냐 뭐 날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지금 나오는 정은대에 선 사람들과의 이야기,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 전반적인 상황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전문 법칙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여튼 그 직접 그 증인을 데려다가 신문하지 않은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거고, 형사 재판의 그 원칙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예외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 뭐냐면 검찰과 경찰의 그 조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 되는 겁니다. 왜? 본인들을 불렀을 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이제 뭐라고 받느냐면은,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 조서 쓸 때 예컨대 당신 이랬습니까? 그럼 대답을 못해. 예. 그런데 이 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조서 쓸 때 옆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까? 그럼 예, 그럼 알았습니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헌법재판이란 말이에요.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갖다 원용을 하되 좀 더 느슨한 형태로 원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역대 헌법재판은 그래 왔습니다. 헌재 판결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저쪽의 시비는 의미가 없어요. 윤 대통령 쪽에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 박근혜 탄핵 때도 증인들 해가지고 7시간씩 그 정호성 씨인가 7시간씩 나와서 증언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번엔 다 30분만 하게끔 놔둔 거예요. 왜 제한을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쪽에서 원하면 알았다 계속 들어주면 되잖아.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 정도를 왜 못 해주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쨌든 불복할 거거든요. 라면은 절차적 흠결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차적 흠결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돼요. 정말로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냥 조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칙에서 벗어난 일은 아닌데, 예. 저쪽에서 그렇게 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쪽 말을 다 들어주는, 최대한 편의를 봐주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시비를 못 걸거든. 아니 그 선례도 있잖아. 박근혜 때는 모든 재판에서 사실 증언이 늘어지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예.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 때는 7시간 증언한 예도 있거든요. 예. 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도 더 증언 길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신문 더 길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라고 허용해줘도 되는데, 네. 굳이 그걸 안 하는 게 좀 이상해요. 네. 그리고 좀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서두른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말아라. 하여튼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찢어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서두른다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시간은 충분하게 국민들은 설득해 가면서 헌법재판소가 진행돼야 된다는 점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치도 정치지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한 주 신나게 힘차게 보내시면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해답은 진중권 교수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중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